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윤회전기 설명회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막막하다. 여러분, 윤회전기 이번에 2기 나오신 거 보셨어요? 2기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1기를 보시고 극장판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2기를 보셔야 돼요. 이 극장판이 1기와 2기의 약간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애라서 극장판이 좀 필수로 봐야 되는 그런 드문 애니에요. 그래서 제가 2기를 요번에 딱 봤는데 1기 나오고 한 9년인가 10년 뒤에 2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애니고 그러니까 팬심으로라도 내 욕심으로라도 이거 설명회를 한번 해야겠다. 2기 보기 전에 여러분 복습합시다. 그런 의미로 설명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먼저 따란 너무 본격적이에요. 나 벌써 역사 수업하는 것 같아서 좀 졸릴 것 같은데. 설명할 건 없긴 하지만 일단 이게 그 윤여전기에 나오는 지도거든요. 뭐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제국이 여기가 우리 주인공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는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기에서 중요한 지역이 협상연합이랑 피오르드, 노르덴, 공화국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 정도가 이제 1기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고 2기에서는 제국이랑 연방 뭐 이 정도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1화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1화가 라인의 악마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아, 기억난다. 라인의 악마가 주인공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응, 맞아. 타냐의 별칭이 라인의 악마예요. 악마치곤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1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국이 이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열강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열강들을 되게 적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국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다 먹어서 내가 진짜 최고가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국이. 무섭다. 그래서 지금 공화국이랑도 싸우고 있고요. 협상연합이랑도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이랑도 약간 자잘자잘하게 싸우고 있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1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제국이 지금 전선들이 많잖아요. 일단 공화국이랑도 이렇게 전선이 형성돼 있고 협상연합이랑도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좀 전선이 있고 여기 사실 다키아라는 나라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 사방이 지금 전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국의 플랜은 이러합니다. 일단 우리 군의 일부가 다 사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의 전력으로 싸우는 거야. 이 네 방면이 모든 전력이 지금 최소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전선 라인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군대가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을 차례로 격파하는. 그래서 이게 제국의 플랜 3.15라는 계획이 있어요. 국경을 지키는 각 군에게 이제 지체 전투라고 하거든요. 지체 전투가 뭐야? 라인의 변화가 없는 거야. 각 국경을 지키는 군대한테 지체 전투를 지시함과 동시에 이 중앙 본대 있죠. 이 중앙 본대를 집중적으로 가동 운영해서 적을 각계 격파하는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티처예요.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공부방 같은데.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슬렁슬렁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봐주잖아. 그런 것만이야. 이 티처가 중앙 본대고요. 얘들이 국경군인 거야. 그러면은 이 전술의 핵심은 본대의 배치예요. 본대가 어디 라인을 도와줄 거냐, 본대가 언제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1화 시작 상황이 어떠냐면은 본대의 재배치까지 2주 정도가 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 전술을 짠 참모본부에서는 플랜 3.15는 약간 기능을 잃었으므로 기동 방어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참모본부에서. 근데 이 기동 방어전이 뭐냐면은 기동전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예일 거 아니에요. 정예 병력. 이런 기동전을 할 수 있는 정예 병력으로 아군 지역에 침입한 적을 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최소한의 병력이 있고 이 기동 방어전을 하는데 핵심은 정예 병력을 후방에 예비대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공격해오는 적을 상황에 따라서 경멸해 나가는 방어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야 된다. 왜냐면 플랜 3.15가 기능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 작전의 목표는 어쨌든 예비 전력을 준비해서 시간 벌기가 목적입니다. 왜냐면 본대가 오기까지 지금 재배치되기까지 2주가 남았으니까. 이 시간을 벌려고 기동 방어전을 이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국에 있는 라인들 있죠, 전선들. 여기는 이미 지옥 그 자체. 그쵸. 네. 그리고 이 라인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인 타냐가 나옵니다. 이때 타냐 씨는 소위입니다. 열심히 국경에서 싸우고 있어요. 타냐가 막 너무 개판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타냐한테는 하사 2명이 이제 부하로 있었거든요. 부사관인 애들이죠. 근데 타냐가 이제 좀 후퇴하면서 싸워라 그러고 있는데 하사 2명이 이런 타냐의 명령을 무시를 하고 적진에 있는 포병을 잡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둘이서 돌격을 해버려요. 타냐 개빡쳤겠죠? 미친놈들이네. 미친놈들이죠. 아군의 전술은 지금 뭐예요? 지체 전투잖아요. 전면 공격보다는 측면 공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군 전술인 측면 공격, 지체 전투를 무시하고 무려 전방으로 둘이서 돌격을 합니다. 상대팀의 포병을 잡으려고. 군대식으로 보면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래서 타냐는 하사 2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하사들이 거부를 해. 미친놈들이다. 하사는 명령 불복종에서 받은 페널티도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냐가 진짜 표정 개썩어가지고 후방으로 보내버려, 이 2명을. 진짜 그래? 명령 불복종을 하시겠다. 그럼 내가 너네 후방으로 보내줄 테야. 뒷감당 각오해라. 이러면서 후방으로 보내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전투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타냐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임무, 관측 요원을 구원하라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관측 요원이 뭐냐면은 탄착을 관측하는 그런 보직인데 표적을 향해서 발사된 포탄이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요원을 얘기를 해요. 이 요원이 적군한테 뭐 둘러싸여져 있나? 어쨌든 위협을 당하고 있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임무를 그래서 타냐가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냐의 아군 마도부대가 적군, 여기서 적군은 지금 공화국군이에요. 공화국군 마도부대와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타냐가 이제 아군 관측 요원을 구원하려고 가는 중에 아군 탄착 관측 요원이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야, 늦었구나. 네, 타냐 소대가 가는 중에 우군 관측 요원이 사망해버려요. 임무는 관측 요원을 구원하는 거니까 이미 임무는 실패야. 그래서 원래 퇴각해야 하는데 타냐는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게임에서 아군이 죽었을 때 좀 지르는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든 교환을 봐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타냐는 어떻게든 교환을 보기 위해서 적군 중대를 격파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돌격해서 상대 중대를 무려 격파를 해요. 타냐 소대가 중대를 격파하는 거예요. 미쳤다. 이제 2화의 내용은 프롤로그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만화책이랑 살짝 다른 버전이야. 만화책은 프롤로그가 초반에 나와요. 제일 초반에.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타냐가 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저 라인전의 악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나오는데 애니에서는 둘을 살짝 도치를 했죠. 타냐, 애기의 몸속에는 셀러리맨이 들어가 있었어요. 직장인. 맞아요. 근데 이 셀러리맨의 성격이 되게 냉철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진짜 T 한 1000% 정도? 요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어느 한 직원을 능력 부족으로 이제 해고를 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이 플랫폼에 서 있는데 해고당한 직원이 주인공한테 앙심을 품고 셀러리맨을 열차 쪽으로 밀어버려요. 셀러리맨이 철로에 떨어지면서 으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딱 그때 이제 신이라고 추정되는 존재가 나타나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셀러리맨은 세상의 인식을 뛰어넘는 거는 신 아니면은 악마. 아쿠마다. 만약에 신이 진짜로 있다면은 이런 부조리한 행위를 방치할 리가 없다면서 지금 나타난 자칭 신이라고 한 너는 악마다. 존자의 X라고 부릅니다. 아, 익숙하다. 이 직장인이 얼마나 T 1000%냐면은 그 신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미 지구의 인구가 70억 인구가 넘었는데 그 70억 인구를 관리하는 거는 자기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거다. 라고 신이 말을 해요. 이 말도 웃기긴 해. 그니까 신이잖아. 왜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은데.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셀러리맨이 뭐라 하냐면은 그렇다면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난 이 말을 듣고 진짜 야, 저 셀러리맨 같은 새끼가 내 상사면은 나 진짜 숨막혀 뒤진다 캣!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근데 맞는 말이긴 해. 둘 다 만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을 좀 부정하고 신앙심이 전혀 없는 모습에 신은 그러면 어디 보자 이 새끼야. 너를 가혹한 상황에 던져 놓으면은 결국 신앙심에 눈을 뜨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한 번 더 죽으면 환생은 없다라며 셀러리맨을 타냐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 타냐는 지금 어느 상황에 태어나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원에서 태어나요. 고아야, 고아. 이 수도원에서 이제 적성 검사를 하러 와요.
적성 검사를 할 때 마도 적성을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타냐는 사관학교에 지원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냐는 이제 존재 X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한 후방에서 순, 퉁, 만범한 삶을 사겠다. 아, 맞아. 어쨌든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타냐는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냐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친구긴 했지만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받았어요, 많이. 맞아요. 졸업을 앞둔 타냐는 북방에서의 현장 연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 중에 요 협상연합군 있잖아요, 위에. 연합국의 월경 행위가 확인이 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공 유격전을 이행하라는 상부, 여기선 노르덴 컨트롤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타냐가 노르덴에서 이제 현장 연수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덴 컨트롤 상부가 타냐한테 이 방공 유격전을 이제 지시를 해요. 타냐는 준위에서 소위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아까 라인전 할 때 타냐의 직급이 소위였죠. 이 방공 유격전을 명을 받으면서 관측 임무를 맡습니다. 협상연합의 상대는 누가 나타나면 이 협상연합의 수라는 중령이 이제 상대 팀에 있어요. 지금 수 대 타냐예요. 둘이 이제 노르덴에서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연합군의 수 중령은 초계 임무로 나온 거였어요, 사실. 이 초계 임무가 어떤 거냐면은 적의 기습이나 공격에 망을 본다는, 한마디로 정찰이에요. 정찰 임무를 나왔는데 타냐랑 만나게 되면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가 제국군의 포병 진지를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측 요원이라도 공격하기로 합니다. 수는 타냐를 공격하기로 한 거야,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이때 타냐는 이제 수랑 같이 막 티격태격 막 싸우다가 수 쪽이 대대 규모였을 거야. 타냐는 관측 요원이잖아. 혼자잖아. 1인이어서 이 수 대대 쪽에 있는 1소대인가? 어쨌든 소대가 한 명밖에 없는 거를 되게 만만히 보고 타냐한테 바로 그냥 돌격을 해요. 얘네들도 명령 무시를 하면서. 수가 가지마! 하는데 이 소대가 헤헤헤 하면서 그냥 돌격을 해보면 타냐한테. 솔직히 한 명이니까 좀 만만하게 보긴 했지. 관측 요원이다, 진짜. 맞아요. 근데 타냐, 이거 짬밥이 구를 대로 구르는 애예요. 이 몸속에 들어있는 샐러리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소대를 요격을 해버리고 적군, 수를 붙잡고 타냐는 자폭을 해요. 자폭을 하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고군분투, 막 자폭까지 하면서 이제 나 다쳤어. 자연스럽게 전선을 이탈해서 후방으로 가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들어있는 보여주기식 자폭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럴 줄 알았으나 자, 타냐는 우리 군한테 완전 에이스 취급을 받으면서 이 은익 돌격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잘해버렸어. 야, 혼자서 대대 하나를 어쨌든 퇴각시킨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를 붙잡고 자폭을 하는데 수는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이 아저씨. 아. 이 은익 돌격장이 만화 내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은 살아있는 내에 수여받는 자가 더 적다고 하는 그런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타냐의 나이 몇 세? 향년 9세. 이거 맞아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몰라요, 이씨. 사마의 제목은 신이 그것을 원한다. 안다. 기억난다. 기억나십니까? 네. 타냐는 성공적으로 이제 현장 실습을 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속이 어디로 가냐면은 부대 교육으로 배속을 받아요. 근데 부대 교육의 수많은 역할 중 이 신형 장비 테스트하는 업무에 타냐가 가게 됩니다. 이때 슈겔 박사라는 이렇게 미친 발명 박사를 만나게 돼요. 타냐는 이제 부대 교육으로 배속이 됐으나 지금 임무는 병참 총감부로 가서 신형 연산 보주의 테스트를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타냐가 이 테스트를 하다가 여러 번 뒤질 뻔해요.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터지면 어떡해? 네, 저거 타냐였던 것. 그래서 신형 연산 보조는 이제 마력 소모량이 크고 안정성이 약해서 계속 폭발을 하는데 타냐는 이런 쓰레기 발명품은 쓸 수가 없다. 보급품인 만큼 되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개복치다. 라고 하는데 슈겔 박사는 이론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왜 계속 발동시키지를 못하면서 타냐한테 윽박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타냐가 배속 신청서를 씁니다. 나 여기서 이제 못 해먹겠다. 이 배속 신청서를 이제 수리해주는 사람이 타냐 같은 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타냐 같은 나이대에 딸이 있는 애가 저 못하겠어 이런 거 진짜 족같아요 하니까 이거 어떻게 무시해. 어린애인데. 유녀 버프로 이제 배속 신청서가 수리가 됩니다. 후방으로 갈 생각에 들뜬 타냐 앞에 신이 또 등장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아직도 신앙심이 안 생겼냐면서 타냐한테 너에게 기적, 은총을 내리겠다는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신도 좀 또라이 같아.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타냐의 배속 신청서를 보고 신형 보조 실험에 예산이 이제 중지됐기 때문에 이왕 중지된 거 지금까지 미뤘던 실험 다 해보자 라고 슈겔 박사가 생각을 하고 실패할 거라는 타냐 소희한테 성공은 이미 보장된 거라면서 지난번 아이디어와 함께 신의 카미의 코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전날 밤에 신이 나타나서 말했다던 은총이에요. 그래서 타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이니까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나가는데 역시나 오늘도 불안정한 보죽. 그래서 타냐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안 펴져요. 그 슈겔 박사가 이번 실험은 무조건 성공이라면서 안전장치도 빼버린 거야. 미친 박사야.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안 하고 테스트 내보낸 거야. 그래서 타냐가 와 좆됐다. 을 감지했을 때 또 신이 나타납니다. 타냐의 연산 보주를 축복했다면서 앞으로 이 연산 보주를 사용할 때마다 신께 신앙심 넘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타냐가 이제 뒤지기 직전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결국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타냐는. 그 뒤로 이제 전쟁의 형국이 변화하면서 라인 전선에 긴급 배치가 돼요. 타냐 절대 후방에 못 간다는 그런 악질적인 그게 보이죠. 전선에 긴급 배치가 되면서 타냐는 소위에서 이때 중위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돼요. 우후. 승진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전선을 어쨌든 이탈을 하게 되잖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자기의 직속 부하인 이 친구가 세레브 랴코프, 이름 어려워. 이 친구를 장교 과정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하를 배려하는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려는 전략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쯤 되면 타냐가 그냥 착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냐가 대학을 가긴 했지만 현재 라인전에서는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1편에서 중앙본대가 재배치가 되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앙본대가 이제 재배치가 됐어. 도착했으나 기동성이랑 적합성이 결여되어서 상황에 즉각 대응 가능한 정예 부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들어갈지. 크크. 딱 봐도. 그렇게 이제 4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4화에서는 이제 해피 캔버스 라이프를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 타냐. 그런 타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요. 참모 본부에 있는 제투아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모 차장이고요. 도서관에서 타냐를 만나게 되는데 타냐에게 전쟁의 형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타냐 중이 너는 이 전쟁의 형세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타냐가 거기서 막 열심히 이제 제투아가 높은 사람이니까 눈에 띄려고 어떻게든 열변을 하는데 그런 타냐의 답변을 듣고 보고서로 이제 제출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제투아가. 이러는 와중에 한편 라인 전선은 중앙 본대가 재배치되면서 소강 상태. 하지만 서방 방면군이 붕괴 직전까지 갔다면서 방위 전력의 증강과 재편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 제투아라는 사람이요. 이 현 상황에서 재편성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투아가 1번 군을 재편성한다.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재편성했다가는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제안. 새로운 즉흥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군을 새롭게 창설하자. 그런 창설을 제안을 하게 되고 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다를까 타냐가 아까 제투아한테 면접 봤을 때 제출했던 보고서 있잖아요. 그 보고서대로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타냐가 그 새로운 즉흥군의 대대장이니까 이제 마도사를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즉흥군에 진짜 많은 마도사가 지원을 한 거야. 네, 이만큼 지원하거든요, 마도사들이. 미쳤다. 그래서 이거 혼자서 처리할 만한 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손이 좀 부족하다는 핑계로 창설 및 출동을 미루려는 타냐 앞에 아까 그 친구, 직속부하 세레브 랴코프라는 소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제 5화로 갑니다. 5화의 내용은 시작의 대대. 타냐 부대겠죠? 자, 세레브 랴코프는 참모 본부의 지명에 따라서 이제 타냐의 부관으로 부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등장해서 그런 마도사들의 지원서를 같이 처리해주는 일손을 좀 돕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타냐가 지원자들을 다 떨어뜨려요. 왜냐 봤더니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이 간단한 환영 술식을 못 알아보는 거야.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봐.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면접관 있잖아. 이 면접관이 내가 술식이거든? 환영? 근데 이 마도사라는 것들이 이게 술식인지 아닌지도 간파를 못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타냐가 죄다 빼꾸를 먹어요. 그래서 몇 명이 살아남냐면은 12명이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보고서대로라면 대대의 규모 편성을 계획을 했으나 이 이슈로 인해 중대로 아이고. 규모가 줄어들긴 해요. 12명 신병의 재교육 기간으로 타냐는 무려 한 달. 한 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훈련 과정은 뭐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요런 거라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빡센 훈련을 거쳐서 타냐의 예상대로라면 모두가 탈출할 것 같았으나 웬걸 이 새끼들 그냥 빡센 훈련을 겪고 나더니 탈출은커녕 열정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런 열정에 불타오르면서 훈련을 한 달 만에 졸업을 하면서 제국군 마도사, 즉 203 마도대대가 창설이 됩니다. 이거 타냐 부대예요. 이제 참모본부의 레르겐 중령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나타나서 타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를 지시를 하냐면은 남동 광구 주둔지로 전개를 하려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타냐는 레르겐과의 대화에서 협상연합국에 이어서 공화국, 거기다가 다키아 공국까지 합세한 상황임을 눈치를 채게 돼요.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 원래 협상연합이랑 공화국이랑만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 다키아라는 나라도 이제 참전을 했다라는 거를 레르겐 중령과의 대화에서 타냐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타냐가 이제 군단 규모의 다키아군이 우리 국경을 침범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다키아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타냐가 이제 어떻게 공격할지 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아니 이 새끼들이 지들이 주고받는 통신도 암호화하지 않은 게 그냥 생으로 다 도청이 되고 항공 전력이 없어요. 항공. 미친 거지. 항공 전력이 없는 거야. 마도사도 없어. 통신도 암호화하지 않고 항공 전력도 없는 다키아를 이제 격파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소위 전쟁 놀이가 시작이 되고 타냐는 가볍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타냐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이제 다키아의 수도로까지 진격을 하고 싶은 거야, 타냐가. 그래서 이제 이 대대가 다키아의 수도로까지 진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격, 몰래 기습을 하려는 세르브 라코프한테 타냐가 세르브 우리는 야만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적의 공장만 파괴를 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피난 권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장면 나오거든요. 그쵸. 이 피난 권고가 기억나. 타냐가 완전 애기 목소리로 막 센세! 막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주변 애들 다 띠용순한 거 보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완전 시니컬한 목소리인데. 평소에는 진짜 거의 무섭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면서 센세! 와타시타치와 제법에 따라서 센세이 도도시타 센소 치카리시마스! 이지랄 해요. 그래서 완전 이런 애기 목소리로 피난 권고 방송이 울려 퍼지니까 애기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군이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냐는 이제 나 국제법에 따라서 피난 권고까지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시인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수도를 폭격을 해요. 여러분 이거 진심 개 명장면이니까 꼭 보셈. 그리고 이제 6화가 시작이 됩니다. 6화는 광기의 서막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며칠 후에 남방 관구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은 제7항공함대의 지원하에 전선 중앙으로의 돌파에 성공을 했고 다키아군의 연락선을 절단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소탕 작전을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다키아를 완전 격파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북방이랑 서방 전선은 요 다키아였잖아요, 여기. 네. 여기는 거의 격파가 됐어. 근데 북방이랑 서방 전선은 아직도 소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한 적, 이제 다키아 같은 취약한 적부터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화국보다는 조금 약한 협상연합을 먼저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보급, 북방에 있는 노르덴도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부는 타냐의 203 대대를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203 대대는 북방 노르덴으로 출격을 하게 돼요. 상대는 당연히 이 협상연합이겠죠. 그쵸. 협상연합이 아까 그 타냐가 관측요원으로 임무를 했었을 때 수중령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가 있던 나라가 협상연합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국에서 중앙군이 빠졌다고 해도 국력 차이로 볼 때나 뭐로 볼 때나 협상연합군한테는 당연히 제국이 이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소강 상태라는 거, 즉 누군가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타냐가.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다른 열강 제국이 개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새끼들이 이제 개입을 했을까? 공화국이냐, 대공국, 연합왕국이냐, 또는 양쪽 다이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3이 노르덴으로 진격하려는 그런 진격을 막으려는 적이 많을 거라고 이제 타냐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협상연합의 오르바 위원,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이제 동맹국과의 연계가 시작되었다면서 공화국뿐만 아니라 연합왕국도 원조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협상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화국이랑 연합왕국도 참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만약에 협상연합이 제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제국의 국력이 이제 공화국과의 전쟁에 쏠리게 되겠죠. 이걸 우려해서 동맹을 해준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협상연합에서 나왔으나 어쩌겠어. 우리 약국인데 선택지가 없죠. 그쵸. 근데 이때 노르덴 쪽에서 생각보다 상대 적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군, 여기서 지금 노르덴에서 타냐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싸우고 있는 우군 부대는 바이퍼 대대거든요. 바이퍼 대대가 생각보다 상대가 많아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후퇴를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키고 있는 게 집적지라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보급? 비추물자 같은 게 되게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집적지에 있는 물자가 다 뺏기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우군 애들도 마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후퇴를 요청을 하지만 중앙은 후퇴를 하지 말고 곧 있으면은 203 대대가 지원이 도착을 하니까 조금 버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203 대대가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바이퍼 부대가 후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203 대대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 한 명 한 명이 전투기급의 속도랑 고도로 날아오거든요. 그 훈련을 받았으면은 그럴만해. 굉장한 훈련이었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203 대대가 바이퍼 대대를 지원을 하려고 협상연합이랑 싸우면서 우리 군 상부에서는 타냐한테 지원을 좀 보내줄까라고 하는데 굳이 우군의 지원을 거절을 한 다음에 귀환 후에 축하 연회는 가장 성적이 나쁜 중대가 쏘는 걸로 한다면서 파산하기 싫으면 분투하려고 하는 우리 소령님. 미쳤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 203 대대 친구들은 굉장히 열의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폭격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타냐가 이제 자기는 공군에서도 에이스가 되고 싶었다면서 혼자서 폭격기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대사가 나와요. 이 장면이거든요. 타냐가 혼자서 폭격기가 되게 높은 고도에서 날고 있는 애거든? 근데 보통 마도사들이라면 이 정도 고도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 신형 연산 보조를 장착한 타냐잖아요. 그래서 폭격기가 있는 고도까지 날아가가지고 폭격기 위에 지금 착지를 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곤니치와 소시테 사요나라 이러면서 여기다가 수류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폭격기까지 격퇴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폭격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이 폭격기에 타고 있었던 포로를 이제 회수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딱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은 이제 이런 모독자, 타냐를 처벌하기 위한 성스러운 대전이 시작이 됐다면서 자신이 이 대전에 간섭했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알리게 됩니다. 저 사페야. 신 맞아? 연합왕국궁의 드레이크 중령이라는 친구가 이 노르덴에 있는 산속의 오두막에서 감시 체제를 정비를 하면서 제국을 이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두막 속에 있는 이런 감시 오두막을 발견하고 타냐는 여기를 통째로 날려버려요. 이제 관찰파가 소멸을 하게 되죠. 이제 협상연합군은 집적지 습격에 실패했고 공화국군이 파견한 마도사한테도 이제 타냐 부대가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제국군의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르덴에서 이제 본국으로 복귀한 이제 203 부대는 적 방어 진지를 제압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아유, 바쁘다, 203 부대. 네, 이제 한번 격퇴시키고 뭐 잔당 처리하고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그리고 달리고 아, 힘들어. 여러분 지치시는 거 아니죠? 여기 이제 7화 피오르드 공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피오르드라는 지역에서 공방이 벌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때 제국군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의도적으로 라인을 후퇴시킴으로써 북방군 병참의 거리적 부하를 경감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후의 공세 계획이 용이해질 거라는 전망을 하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피오르드 공방이 시작하는 장면이 북방 방명군 참모본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계획은 북방에 이렇게 전선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라인을 의도적으로 후퇴를 시키는 거야. 그럼 라인이 조금 이렇게 뒤에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후의 공세 계획이 용이해질 거라는 전망을 타냐가 합니다.
그래서 월동, 약간의 지연전? 지체전을 타냐가 주장을 해요. 우리 군, 지금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많이 지쳤다. 우리도 이제 물자가 별로 없어. 물자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애들, 이제 군인들의 체력도 회복을 좀 도모하고, 물자도 좀 확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선을 후퇴시켜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타냐한테 더 이상의 장기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북방방명군의 생각입니다. 얘네들은 신속한 조기 해결이 목표인 거예요. 근데 타냐는 이제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북방과 언쟁을 높이다가 이제 이 회의실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냐랑 같이 있는 참모 본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레르겐이라든가 루델돌프라든가 우리 제투아 요 3인방이 참모본부 대가리 3인방이거든요. 그 루델돌프랑 제투아랑 직급이 같고요. 그 레르겐이 직급이 제일 낮아요. 이 넷이서 따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만약 북방방명군의 공세 계획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공화국에 대한 공격 준비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공화국가는 서방이 담당하고 있고 협상영합과는 북방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북방방명군 쪽으로 우리가 막 지원을 해, 여직적으로 막 공세를 막 해, 그러면은 공화국에 대한 공격 준비를 속일 수 있다는 거야. 공화국 생각으로는 제국이 지금 북방에다가 자원 몰빵을 하고 있네. 우리랑은 전쟁할 생각이 아직 별로 크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방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북방으로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럼 공화국이 이 북방을 어쨌든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협상연합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지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북방을 지원한다고 해도 과연 서방에 있는 전력이 줄어들 만큼 북방에 지원을 하겠느냐. 즉 우리가 북방을 공격한다고 해서 서방의 숨통이 트이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타냐의 생각은 라인 전선에 역량을 줄 만큼의 증원을 공화국에 보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면 공세는 어디까지나 협상연합에 대한 양동작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동작전은 유명하니까 많이 아시죠? 아군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기만 전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면 공세, 북방에 대한 전면 공세는 어디까지나 협상연합에 대한 양동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을 공격하면 협상연합이 자기네들 국경이니까 막 북방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죠. 그럼 이 말은 뭐야? 협상연합의 후방이 빈다는 거야. 그래서 아군은 그때 협상연합의 후방을 치는 그런 양동작전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선에 대한 공세를 양동으로 만약에 본다면 그거의 진짜 의미는 적의 후방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타냐는 이 말을 설명을 하면서 깨달아요. 후방? 따라서 우군의 이번 공세 계획은 상륙을 위한 교란작전인가? 라는 참모 본부에 밝히지 않은 그런 진짜 뜻을 타냐는 여기서 추측해내요.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알아낸 타냐를 보고 이런 레르겐이나 뭐 루델돌프 걔네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찾았다. 약간 숨기고 있었던 상륙 작전의 대가리는 타냐가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눈치챈 타냐에게 루델돌프는 203 대대가 상륙 작전에 앞서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공격 목표는 오스피오르드. 자, 여러분 오스피오르드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가 오스피오르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오르드에는 누가 있냐? 당연히 협상연합의 땅이니까 수대령이 있겠죠. 우리 수친구 죽지도 않고 아직 피오르드 대전까지 만나게 됩니다. 즐기시다. 그리고 이제 습격이 시작이 되게 돼요. 피오르드 습격이 시작이 되면서 생각보다 상대 협상연합 측의 대응이 되게 빨라가지고 타냐가 놀래요. 그래서 타냐랑 타냐의 일중대는 수대령의 대대와 전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피오르드에 있는 포대를 제압하기로 합니다. 이때 수대령은 이제 라인전의 악마 타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1대1로 맞붙어요. 근데 그때 타냐랑 이제 수가 1대1로 맞붙는 그때 우리 팀 우군이 상대팀의 포대를 무력화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상륙 작전의 목표였던 우리 군의 북양 함대가 오고 있어요. 상륙 작전이 성공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피오르드는 이미 포병이 다 무력화가 되면서 피오르드는 거의 점령이 됐고요. 우군의 함대가 상륙을 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임무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무 종료로 타냐는 이제 철수를 하는데 수 대령이 이제 저 라인전의 악마, 쟤는 악마 새끼야 죽여야 돼 하면서 혼자 타냐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타냐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진짜 즐기시다. 아직 안 죽어서 타냐랑 지금 두 번째 맞붙었는데 거의 막 칼에 관통당하고 이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수가.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제 좀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장면이 이제 타냐가 수의 소총을 이제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번 화수가 진짜 생각해볼 만한 건덕지가 제일 많은 게 되게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요. 약간 전쟁답다. 총알에는 사연이 없다. 즉 누군가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은 목적도 감정도 이제 사연도 없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타냐가 전리품으로 획득한 이 수의 소총은 이제 전쟁 때문에 처자식이랑 생 이별을 한 수가 딸이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아버지한테 선물로 준 소총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 소총을 타냐가 수를 죽이고 전리품으로 생기면서 자기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오르드 공방전이 발생하기 전에 협상연합의 수 대령이 이제 해안가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아 되게 풍경 좋다 절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초반에는 근데 이 화의 마지막에는 피오르드 요새를 쓸어버리고 점령에 성공한 타냐가 그런 풍경을 보면서 절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과 끝에 수미상관실 대조가 딱 되면서 진짜 명화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양 함대는 피오르드의 상륙을 성공하면서 오스시의 철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노르덴이 이제 상황상 물자 보급을 못 해줬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스시의 철도를 제압하면서 적의 철도를 이용해서 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8화 불의 시련. 이제 불의 시련 에피소드까지 왔다. 공화국 있죠. 네. 이 공화국의 영토 중에서 아레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레넷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빨치산의 봉기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옵니다. 빨치산이 뭐냐면은 비정규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유격대예요. 어쨌든 그런 빨치산의 봉기가 일어나서 후방 지역이 차단이 됐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미 이 빨치산 때문에 철도를 제압당해서 전선으로 연결된 보급로가 압박당하는 상황이에요. 즉 식량이랑 포탄 없이 싸워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국군이 공정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이 공정작전이 뭐냐면은 항공기로 그 지역, 여기서는 아레넷이겠죠? 그 아레넷의 상공까지 이동을 했다가 공중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적 마도사가 이제 반역자들과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화국이랑 빨치산들이랑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얘네 vs 제국인 거예요. 이제 203 대대는 아레넷시의 반역자와 합류한 적 마도 부대를 그래서 이 공화국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 공화국 군대를 신속히 제거하고 우군과 함께 시가지 제압에 나서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이에 때문에 이제 아레넷시에는 피난 권고가 내려지게 되고 여기 이 사람들이 아레넷시에 있는 빨치산들이에요. 그 후에 시내에 남아있는 자는 국제법상 전원 공화국군 부대로 간주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즉 시내에 남은 적을 전부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적 마도 부대를 제거한 이후에 포교왕대가 포격을 실시할 거라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시내에 남은 사람이 아레네 시민이든 비전투인이든 공화국 군인이든 다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시내로. 그래서 타냐가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모두 지옥이란 말이군요. 진짜 전쟁 같다. 네, 전쟁이에요. 그래서 피난 공고를 해도 일반 시민들이 도망 안 가면은 너도 그러면 공화국군이야. 바로 포격.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3 대대에 있는 부대원들도 되게 괴로워합니다. 민간인을 자기들이 죽인다는 생각에. 이제 이 시내를 두고 벌어지는 시가지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203 타냐 부대가 적군을 막 몰아붙여요. 근데 이때 적군이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시가지 외부에 있는 포병대가 우리 타냐 부대가 이제 적군을 깊숙하게 쫓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으니 목적은 어쨌든 달성이 된 거라면서 쫓아가지 않고 포로를 해방하라 라는 항복 권고를 해요. 빨치산들이나 공화국군한테. 근데 상대방은 아니 우리가 아레넷이 시민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뭘 나가라는 거야. 우리가 왜 반역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그런 피난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상부에서는 아레넷 시내의 공화국군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이 떨어지고 시내의 포병대의 포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레넷시를 다 포격해버려요. 아이고. 이제 후퇴 중인 적의 잔존 마도사가 후군을 맡고 있다는 보고가 타냐한테 올라옵니다. 우군의 관측팀이 방해를 받아서 포격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시내에다가 포격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 5분 내로 그런 잔존 마도사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그 후군은 이제 아렌의 시민들이었고 포격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멈추어 달라는 203대대에 있는 그란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눈 먹은 친구잖아. 이 친구가 그래서 아니 상부에서는 마도사 후군을 제거하라고 했지만 후군은 아렌의 시민이다. 얘네들은 그냥 포격을 부어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봐줘야 된다. 민간인이잖아. 라고 하는데 타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죽여야 하는 게 전쟁이라면서 결국 그란츠에게 총을 들게 시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렌의 시에서는 자국민 보호의 대의를 지켜서 직접 제거 대상은 철저히 적 마도사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타냐가 여기서 좀 정이 있어요. 자국민 보호의 대의를 좀 지켜줍니다. 한편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난 수대령 대박이다. 이 화의 마지막에 이 수가 그 피오르드 공방전에서 타냐한테 칼을 관통당한 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때 연합 왕국한테 구출이 되어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근데 이 수 대령이 갑자기 몇 달 만에 병상에서 깨어나자 하는 말이 자기는 신을 봤다. 그래서 신이 자기한테 라인의 악마를 죽이라고 했다면서 눈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진짜 저 신 때문에 진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타냐도 그 기도를 하면서 공격을 퍼부을 때 눈이 황금색으로 빛나요. 맞아. 이게 좀 약간 능력이 센 신의 가호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런 증거인가 봐. 자, 그래서 이제 9화 전진 준비. 이제 아레네시 건으로 인해서 철도망이 망가져서 전선 보급이 어려워져서 전면 공세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의 전쟁 능력을 없애는 게 전쟁을 종결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전선 후퇴를 써서 적을 유인하자. 그것이 그 다음 작전을 위한 포석이다. 즉 전방으로의 탈출이 최선의 해결 책임을 제시를 합니다. 이걸 제1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작전의 요지는 전략적 후퇴예요. 그래서 타냐가 이 제1작전의 수행을 위해서 일단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팀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를 들키면 안 돼. 그치. 우리는 진짜 급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타냐가 이런 제1작전을 수행 중에 임무를 즉시 중지해도 된다는 허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후퇴를 하게 되면은 적이 우리 아군의 기만 작전을 눈치가 챌 수가 있으므로 1작전을 성공으로 끝내기 위해서 작전을 계속 속행을 합니다. 타냐가. 그래서 1작전이 성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군은 아레네시에서의 일전 때문에 보급선이 붕괴됐고 전선 유지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모한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는 가짜 프로파간다. 그런 선동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타냐가 이제 입수를 합니다. 제국이 위태로운데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프로파간다, 선동이 이제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만약에 공화국군이 믿었어? 그럼 공화국군은 병력을 집결시킬 거고 그 공화군의 주력군을 이끌어내어서 섬멸하기 위해서는 적병의 통제를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타냐의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덴데처럼 참모의 작전을 또 뚫어봐요. 너무 유능해. 또 뚫어봐서 이제 타냐한테는 이제 또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2작전이 내려와요. 제2작전이 바로 이름은 충격과 두려움. 구려. 이게 뭐냐면은 사령부 대가리를 쳐라. 사령부 폭파가 작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아니 사령부라고 하면 저게 대가리야. 어떻게 대가리를 바로 칠 거야? 이게 문제잖아요, 진짜. 그래서 사령부를 어떻게 이제 제압을 하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짜라란 슈겔 박사가 등장합니다. 죽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 친구가 슈겔 박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타냐 걱정하지 마. 우리는 무려 신형 정찰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 약간 저 박사 입에서 신형이 나오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형 정찰기로 적의 방위선을 넘어서 사령부를 강습하면 돼. 근데 이 정찰기 문제가 뭐냐면요. 성능은 개 좋거든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타냐가 아니 정찰기는 어떻게 제어가 안 되냐. 그걸 쓸 수나 있는 거냐 하니까 슈겔 박사, 이 미친 박사는 아니 정찰기가 똑바로 전진만 하면 됐지 뭐 더 필요하냐. 왜 제어를 해야 돼? 정진하면 되지. 라고 합니다. 이제 미치겠어 저도. 미친놈이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전선의 상황은 이제 우익 전선에서 제국군의 철수를 확인한 공화국군, 이제 우리 군대는 철수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공화국군은 주력 부대의 전진을 명령합니다. 지금 뭐죠? 작전대로 가고 있죠. 우군이 전략적 후퇴를 했고
상대팀이 그 후퇴를 철석같이 믿고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작전, 사령부를 폭파시키려는 작전에는 203 타냐의 대대가 선봉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군 목표 지점 세 곳 중 하나가 이제 사령부로 치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있죠? 이 세 개 중 한 개가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 타냐 부대들은 이렇게 여기 한 명 한 명 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인간 로켓이 돼서 적군의 머리를 쳐야 되는, 진짜 한마디로 제국의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작전인 적 사령부 강습이 시작이 됩니다. 타냐 부대가 이렇게 인간 로켓이 돼가지고 전진하는 장면이 또 명장면이에요. 이거 되게 힘 많이 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모나 슈겔 박사도 이제 타냐 대대 되게 무운을 기원을 하면서. 그치, 중요하니까. 완전 중요한 작전이 이 작전이 진짜. 이 사령부만 치면은 전쟁은 거의 승리 직전이야. 그렇게 10화로 갑니다. 10화 제목, 승리로 가는 길. 점점 끝이 보여요. 이제 연합 왕국군의 드레이크 중령. 누군지 까먹으셨겠죠? 네. 이 친구예요. 아까 그 감찰 기지가 폭파당했을 때 있었던 그 드레이크 중령 씨. 연합 왕국군 드레이크 중령은 공화국의 항만 도시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는 무려 수 대령도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합 왕국군 드레이크가 이 수를 피오르드에서 구해줬으니까 둘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와중에 우리 타냐대대는 적군으로 강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냐가 맡은 아까 그 세 지점이 있었잖아요. 요 세 지점 중에 타냐가 맡았던 A 지점은 폐허였고, 아이고. 목표 B 지점 거기가 바로 사령부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B 지점에는 누가 가냐면은 우리 바이스가 가게 돼요. 이 친구도 타냐에 뭐 한 왼다리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친구가 갔던 B 지점이 이제 당첨이 되면서 적군의 통신사령부 파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 C였던 데는 타냐 창고였거든요. 거기도 이제 파괴를 하게 되고, 이제 타냐 부대는 이 강습 지점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우군 잠수함으로 후퇴만 하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결국 쉽게 이제 2작전 성공에 이어서 3작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3작전이 어떤 거였냐면은 라인 전선 공화국군 우익 메시느 고원이라는 장소 딱 나와요. 지금 공화국군한테 우방인이면은 제국한테 서방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너무 한가한 거야. 너무 한가하다면서 좌익이 부럽다는 적군 굉장히 망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쳤나?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공화국군의 발 밑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지뢰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가한 우익 적군, 이 친구가 한가한 우익 적군이거든요. 그중 이 친구가 너무 심심하다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착 성냥에 불을 붙이는 순간, 와, 진짜 대규모 지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작전, 해상작전. 이 작전의 뜻은 적 진지의 파괴. 그럼 3작전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지뢰를 설치할 수 있었냐면은 우군의 좌익, 여기 있는 친구들은 참호에서 터널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야. 지하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적 진지 밑에 여기에 다수의 지뢰를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거야. 갱도 전술에 따라서 방위 진지 및 공화국군의 우익을 완전 날려버려요. 그리고 다음으로 3작전, 이제 적 진지의 파괴가 성공되고 나서 회전문 작전이 속행이 됩니다. 이제 3작전, 해정작전으로 적진을 파괴한 뒤에 기갑부대와 기계화 보병, 혼성 집단이 적 주력 부대의 후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히 적 주력을 전방위로 포위를 해요. 지금 제국군 여기가 좌익이에요. 지금 공화국의 우익은 폭탄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때 제국군이 이렇게 가가지고 혼성 부대를 이렇게 해서 공화국군의 뒤를 치는 거예요. 이게 회전문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제1작전이 대규모 후퇴로 적 주력 부대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제2작전은 적 사령부 강습으로 지령 객통을 박멸을 시킵니다. 타냐 부대가 인간 로켓에서 날아가서 사령부를 쳤죠. 그리고 제3작전은 갱도 전술에 의해서 적 진지에 있는 지뢰가 꽝꽝 폭발을 하면서 적 진지가 무력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회전문 작전으로 적 주력을 포위해서 대규모 포위에 의한 상대군을 완벽하게 경멸을 하려는 작전입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회전문 작전에 상대팀 주력을 포위해가지고 경멸을 하려는 작전에 타냐 부대도 출격을 해서 포위 경멸전에 참가를 한 뒤에 수도로 귀환하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냐 부대가 이제 그 작전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출격하는 중에 상부에서 보고가 와요. 전방에 근처에 식별 표시 없는 마도 부대를 감지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이제 타냐 눈에도 슬쩍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 식별 안 되는 부대가. 그래서 타냐가 상부한테 공격 허가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상부가 잠깐 고민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란츠가 격추가 됩니다. 아이고. 근데 그 상대팀이 누구였냐? 죽지도 않고 떠등장한 수예요. 진짜 이 정도면 너무 즐긴 거 아니야? 수가 그란츠를 격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화. 11화. 정신 차려. 11화. 저항자. 수를 뜻한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수네. 그래서 대대 규모의 수 마력 마도 부대. 이거 수거든요, 여러분. 뭐야, 아저씨 왜 이렇게 낡았어. 그래서 수가 대대 규모의 마도 부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수 대령이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되게 강한 마법을 시전을 해요. 그래서 수랑 타냐랑 치열한 공방을 하다가 이제 타냐랑 수랑 둘 다 서로 이렇게 탁 총을 마주쳤는데 둘 다 총알이 없는 거야. 둘 다 소총이 찰칵한 거야. 둘 다 총알이 없어. 그래서 둘의 육탄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육탄전을 하다가 타냐가 이제 수를 찔렀나? 칼로? 그거 찔렀는데 수가 타냐 칼을 붙잡고 자폭을 하려고 해요. 반대가 됐네, 역할이? 반대야. 그래서 자폭하려는 수를 그 뒤에서 타냐의 오른팔 세레브리아코프가 사격을 합니다. 총을 탁 맞춰요. 그래서 수가 그때 총을 맞았으니까 탁 멈칫하거든요. 그때 수에게 이제 타냐가 소총으로 총알을 갈겨요. 근데도 수는 그 타냐를 놓지 않고 자폭해요. 그리고 이제 수 쪽의 대대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타냐도 뭐 무적이죠. 수가 자폭했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얼굴에 검댕 살짝 묻었고 콜록콜록한 정도. 그래서 이제 적군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우군의 소탕전이 시작이 되고 격추되었던 아까 그란츠 있죠. 아군들도 다 구조가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야. 그리고 이제 공화국. 이제 공화국도 말세야. 공화국은 수도에 무방비 도시 선언을 포고를 하게 됩니다. 거의 항복이죠. 그쵸. 이에 따라 공화국군은 방위 수비대도 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완벽한 제국군의 승리죠. 근데 이때 타냐는 뭔가 이상해. 뭔가 쎄한 거야. 공화국군은 차관급인 드루고 장군의 명의로 전투 중지와 브레스트 군항으로의 이동, 후퇴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드루고란 친구가 이 친구예요. 공화국군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군을 완전히 격파한 줄 알고 완전 제국의 대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드루고 장군이 전투 중지와 브레스트 군항으로의 후퇴, 즉 잔당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불씨가 꺼지지 않은 거야. 근데 제국은 이 상황을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살짝 멈춘 거래. 엔드가 아니라 스탑이야. 그래서 타냐는 우리가 공화국을 지금 완전 좀 무력화를 시켰잖아. 그러면 이때 전쟁을 멈춰서 승리에 도취됐을 게 아니라 지금 약해진 상대를 완전 쳐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적군 공화국군이 브레스트 항구로 후퇴를 했잖아요. 타냐가 브레스트 항구를 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냐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나서 신형 정찰기, 아까 그 슈겔 박사가 했던 직진밖에 안 되는 그 정찰기 있잖아요. 네. 그 정찰기의 준비와 203 대대 전원 집결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군항을 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공화국군은 본토를 버리고 나서 반격 세력을 도망치게 하려는 속셈인 거예요. 근데 타냐는 이들을 놓치면 제국의 승리가 흔들린다면서 브레스트 군항으로의 출격을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방명군은 대대의 출격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냐는 완전 빡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참모본부에서 부여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이 권한을 이용해서 작전을 난 강행할 거다. 브레스트 군항을 습격할 거야. 라고 하는데 상부에서 정전이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냐는 결국 출동하지 못해요. 답답하다. 지금 제국은 완전 이 승리에 취해 있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12화 승리의 사용법. 여기 보시죠. 레르겐 중령한테 지금 따끔하게 지금 타냐는 레르겐한테 승리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증오의 불길마다 모조리 꺼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타냐는 지금 브레스트를 못 쳐가지고 되게 빡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남방 대륙에서 공화국군의 잔당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육군한테는 이 제국이 육군이잖아요. 대륙이다 보니까. 근데 이 육군한테는 남방,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는 파병은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능 사용을 보여주는 타냐 부대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진짜 남방에. 도라에몽이야. 남방에 타냐 부대를 보내요. 근데 이때 이 친구, 어머? 이 친구가 이름이 메어리 수. 수의 딸이에요. 수 대령의 딸이에요. 응. 수는 그때 자폭하면서 죽어졌잖아요. 근데 이 딸이 이제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합중국의 모병사무소에서 수의 딸 메어리가 의용 파병 부대에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을 하고 나서 군인 선서를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군인 선서를 외치는데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일기가 끝이 나요. 이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죠? 그쵸. 어쨌든 타냐를 대적하는 굉장한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기가 끝이 나게 되고요. 바로 갑니다. 네. 극장판. 진짜. 이제 극장판에서 인물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 먼저 제국군 타냐, 지금 직급은 소령이고요. 그리고 세레브리아코프, 이 친구는 이제 중위입니다. 중위 직급이고요. 그리고 레르겐 대령입니다. 참모본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투아는 지금 중장입니다. 이분도 참모본부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델돌프도 준장입니다. 이분도 참모본부 사람이죠. 지금 타냐 외에 3명이 참모본부 사람이고요. 타냐의 직속 부하가 세레브리아코프 중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호펜 소령이라는 친구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네. 공화국으로 가면은 공화국군의 아까 그 드루고 친구, 드루고, 그리고 비앙토, 이 친구가 주력으로 나와요. 극장판에서는. 드루고는 소장이고요. 비앙토는 중령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의용군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에 그 다국적 의용군이니까 사람들마다 국적이 다양하거든요. 합중국군의 메어리, 그리고 윌리엄 드레이크 친구가 나옵니다. 드레이크라는 성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 수 대령을 구해줬던 연합왕국의 드레이크 있죠? 네. 이 친구의 사촌입니다. 아, 사촌. 네, 사촌이에요. 근데 이 드레이크는 지금 연방 쪽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3파전이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제국군 대 공화국군 대 연방입니다. 지금 연방은 다국적 의용군이랑 연합왕국이랑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연방에는 이 로리아라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로리아 동지예요. 예, 여기 공산주의죠. 동지입니다. 그리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 로리아보다 더 높은 직위인 요세프 서기장 동지도 있긴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 자, 여기는 지금 타냐가 남방 대륙으로 출격을 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남방 대륙입니다. 적군, 공화국군의 분산 진격이라는 각자 전부에 속은 타냐군은 공화국에 의해서 유인을 당하게 됩니다. 공화국이 분산 진격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면인 거야. 그래서 타냐군은 유인을 당해서 속은 거야. 그래서 사실 적은 우리 군의 주력 부대 정면에 집결해 있을 거라고 타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우리 군 주력 부대에 집결해 있을 거면은 나는 그 틈에 뒤를 허점을 노려서 니네 적군, 공화국의 사령부를 박살낼 거야. 라는 타냐. 그래서 존재 X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사령부를 박살시켜버립니다. 이 사령부에 누가 있었냐면요. 얘 있죠. 드루고랑 비앙토가 있는데 이때 명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때 타냐가 이제 사령부를 친다면서 여기다가 총알 세례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앙토가 이 가카한테 도망쳐야 됩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대사를 외쳐요. 근데 그때가 진짜 대사가 가카 고멘 이러면서 가카를 사령부 밖으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령부 폭발을 해요. 근데 나 진짜 이 가카 고멘이라는 대사 너무 웃겨 진짜. 카카 고멘. 아 진짜 이게 진짜 실제로 보시잖아요. 진짜 개웃겨요. 진짜 꼭 봐야 돼. 가카 고멘 하고 그냥 이 드로고가 막 으악 하면서 막 버둥거리면서 버둥거면서 떨어지거든요. 진짜 이게 존나 웃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화국군은 이렇게
3파전에서 사라져요. 공화군 빠이. 너무 빠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연방 대제국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부를 폭발시킨 타냐 203 대대는 본국으로 귀환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남방 대륙에 있다가 이제 제국 본국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본국에 오자마자 이 레르겐을 만나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타냐. 사실은 본국에 도착한 203 대대가 정찰부의 명령으로 또 출격을 하게 되는데 동부 방명군의 점술 특수정찰소대가 긴급 보고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1경계선에서 연방군 부대가 활성화되었다면서 지금부터 연습 중 우발적 실수에 의해 연방에 대한 월경 정찰을 하게 되었단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려워요. 지금 국경에서 연방군 부대가 움직임을 보였어. 그래서 타냐 너희 부대는 우발적 실수에 의한 연방의 월경 정찰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발적 실수로 정찰을 하게 된 거니까 거기서 네가 연방에 있는 애들을 죽여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냐군은 이제 연방군의 움직임을 감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좀 제한이 걸리긴 합니다. 우발적 실수라고는 해도 우리 쪽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전 상황 전까지는 발포 불허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연방군이 열차에다가 포를 설치한 거예요. 열차포로 전선, 그러니까 라인 전선 이전에 있는 전선에서 연방이 제국한테 열차포를 쏘면서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쐈다? 그래서 전 부대에 전투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습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전쟁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연방이라는 나라가 마도사를 되게 배척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도 부대가 없어. 미쳤어? 제국에 있는 애들은 마도 부대라서 막 다 날아다니는데 쟤네들은 밑에 있는 포로 하늘에 있는 애들 맞추겠다면서 막 포를 던지고 있는 거야. 미쳤어. 그래서 그냥 완전 다키아 때처럼 완전 쉽게 이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로 습격전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군 동부군에 대한 지원 명령이 상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동부군에 대한 전선 상황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체 전투 중이라는 보고가 와요. 근데 이때 동부군 지역을 가려면 적군의 전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부 전선이 여기거든요. 네. 타냐 부대는 여기 있잖아. 연방으로 가서 정찰하다가 열차포를 부셨으니까. 근데 동부군 지원을 가려면은 이 전선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힘들지. 상대팀의 방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러는 힘드니까 차라리 요렇게 가서 연방에 있는 수도를 불태우자. 라는 작전을 하게 되면서 타냐는 수도를 불태워서 전략적 양동 작전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203 대대가 연방의 수도를 공격을 하면서 연방 수도에 제국의 깃발을 꽂고 제국의 국가를 부르면서 완전 능욕을 해요. 이 연방의 막 그 동지, 최고 동지의 막 동상도 막 부셔버려, 그냥. 와. 동상이 이렇게 댕강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새끼 있잖아요. 네. 이 새끼가 소아성애자거든요. 미치. 이 새끼가 소아성애자라서 그 깃발을 꽂고 국가를 대칭하는 타냐를 보고 굉장히 흥분합니다. 미치 새끼. 근데 이때 국가를 부르는 타냐를 본 게 로리아랑 이 메어리. 이 두 명이 타냐를 보고 한 명은 흥분하고 한 명은 저 새끼가 라인전의 악마다. 아버지의 복수! 하면서 타냐한테 돌격을 합니다, 메어리가. 근데 이때 메어리 특징, 족밥이에요. 그래서 메어리는 타냐한테 맞고 떨어지면서 타냐가 들고 있는 소총을 봅니다. 그 소총이 무슨 소총이었죠? 자기가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소총이잖아. 아이고. 그래서 이 소총을 보게 되면서 우리 메어리가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저 총은 네가 아빠 죽인 새끼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메어리는 각성을 하긴 했지만 일단 중상을 입어요. 이렇게 중상을 입습니다. 타냐한테 대들었다가. 아이고. 자, 이제 상황은 연방과의 개전 열흘 만에 국경이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 연방이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북쪽으로 향은 A 세력, 그리고 본국을 치려는 B 세력, 여기 다키아였잖아. 이렇게 오려는 C 세력.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세력이 있어요. 이에 참모본부는 북쪽에서부터 각계 격파하라는 대규모의 편익 포위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 편익 포위가 어떤 거냐면은 우세한 적의 배후를 압박하는 작전이에요. 한마디로 뒤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오니까 우리 제국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뒤를 치자. 이런 편입 포위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편입 포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누구다? 203 대대다. 우리 타냐 대대가 필요한데요. 타냐 대대는 유격전을 펼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동 유격전이 어떤 거냐면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의 취약점을 타격한다는 일명 치고 빠지는 작전이에요. 타냐 부대가 이런 기동 유격전의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파견되는 중앙궁의 선봉이 됩니다. 즉 북쪽으로 파견이 되니까 이 A군이랑 타냐랑 맞붙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동부군 있죠. 동부군한테서 긴급 요청이 옵니다. 이제 후퇴전에서 후미를 맡고 있던 제3사단이 튀게노프, 여기가 튀게노프거든요. 이 튀게노프시에서 포위당하고 있다. 이를 구원하는 건 원래 동부군의 역할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전투로 인해서 전략 예비 물자를 모두 소비해버린 동부군은 그래서 203 대대한테 이 튀게노프 전을 도와달라라면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는 연방이잖아요. 마도사가 없어. 그래서 얼핏 보면은 튀게노프를 구원을 가능할 것 같이 보이긴 해. 근데 203 대대는 먼저 받은 명령 있잖아요. 참모본부한테서. 그래서 203 대대는 그 동부군을 구원하느냐 아니면은 참모본부한테 받은 유격전 명령을 수행해야 되냐. 이거에 기로에 섭니다. 근데 타냐는 이제 지도를 보고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튀게노프는 참모본부의 북부 작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튀게노프시가 철도선이 멀쩡하기 때문에 기동 유격전을 할 때 병참의 계획적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병참을 보급이랑 수송 같은 걸 쉽게 할 수가 있어. 튀게노프를 우리가 차지를 하면은. 그리고 또 튀게노프는 강가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쉽고 동부 국경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동전 시에 교통의 요충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거점으로는 최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동부군 구원에 결국 나서게 돼요, 타냐가. 그래서 튀게노프도 먹고 동부군도 지원을 하고 북쪽도 진격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연방군의 전선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주 공격 집단은 간신히 전진하고 있으나 중포, 여기 애들은 아까 포를 쓴다고 했잖아. 열차포도 그렇고. 중포가 한마디로 헤비포예요. 무거운 포. 그런 중포의 지연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연방에서는. 그래서 이 현장 보고가 현장에서 중포가 더 필요하다. 중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에서의 보고가 상부로 올라가면서 완전 변질이 되어서 상부한테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냐면은 지금 우군, 즉 연방이 우세하다. 중포의 지원이 없어도 작전은 이미 성공이라는 완전 이상한 보고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완전 여기도 야랄난 나라예요. 그래서 이때 연방의 로리아 친구는 지금 타냐를 보고 완전 흥분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든 타냐를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방의 로리아는 이제 다목적 우영군도 투입해서 튀겐호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연방의 공격이 시작되고 적국, 연방의 병력은 우군의 4배. 완전 많죠? 맞네. 튀겐호프의 방위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타냐가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공산주의는 밭에서 재배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많다. 라고 할 정도로 적군이 계속 증원이 돼요. 이때 다목적군, 아까 있었던 그 윌리엄 씨랑 우리 메얼이 있었던 데 있죠? 네. 이 친구 윌리엄 드레이크가 다목적 우영군의 대가리고요. 그의 부하가 메얼입니다. 이 다목적 우영군도 연방에 붙어서 참전을 해요. 이제 시가지를 다목적군이 노리고 있는데 즉 이 시가지를 노린다는 말은 튀겐호프의 사령부를 노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적은 계속 항공군도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홈파망인 형국이야. 적 보병이랑 항공군까지 너무 많은 상황에서 타냐랑 일중대는 마도사를 맡고 타냐의 나머지 중대는 항공군이랑 보병을 맡기로 합니다. 이때 타냐랑 메어리가 붙게 돼요. 이 둘이 붙게 되는데 이거 진짜 명장면이에요. 극장판에서 볼만한 거리가 이 둘이 두 번째 맞붙을 때 나와요. 메어리도 이제 좀 컸어. 그래서 이 둘이 개싸우고 있는 와중에 아까 그 바이스 친구 있죠? 네. 타냐의 왼다리 정도 됐다고 했던 친구. 네. 이 친구는 이제 적군의 폭격기 격추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냐 대 메어리 이 싸움에서 타냐가 메어리한테 항방을 먹이지만 메어리도 쉽지 않아. 뒤지지 않아. 아빠 닮았어. 그래서 타냐의 방어막을 빼고 소총으로 타냐를 후려 패요, 메어리가. 근데 둘이 약간 덩치 차이가 나가지고 그 타냐가 이제 후려 맞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하필 떨어지는 곳이 교회에 시내 조각상 앞에서 혈투를 벌여요.
둘이 이미 총알도 없어, 뭣도 없어. 육탄전을 해요. 진짜 혈투를 벌이거든요.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냐가 진짜 머리를 주먹으로 엄청 많이 맞았어. 막 메어리가 타냐 올라타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야. 근데 그때 타냐가 권총으로 메어리의 연산모주랑 가슴을 뚫어버려요. 그 심지어 가슴에다가 한 대여섯 발을 갈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어리가 이제 쓰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메어리의 머리를 권총으로 탁 겨누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드레이크 친구 있죠, 윌리엄 씨. 이 친구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 메어리를 구해가요. 근데 난 이때 진짜 뇌절이라고 느낀 게 총알을 뭐 어디 다리, 팔다리도 아니고 가슴에다가 한 대여섯 발을 맞거든요. 근데 심지어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 드레이크한테 자기 싸울 수 있다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까지 해요. 진짜 이 정도면은 신이 타냐 죽이려고 메어리한테 거의 불사신의 능력을 준 줄 알았어. 아 근데 이 정도면 수 가문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 가면 안 죽어. 바퀴벌레 가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극장판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국군이 거의 승리하는 그거죠. 연방이 져요. 네. 그리고 나서 타냐가 이제 이 극장판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타냐는 참모본부에 전속 희망서를 제출해요. 최전선 근무 이외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후방에 가고 싶다는 전속 희망서를 제출을 하는데 아니 이때 진짜 나 너무 웃긴 게 그 참모본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레르겐이랑 이 루델돌프랑 제투아 이 루델돌프랑 제투아 사이에 껴있는 레르겐이 진짜 땀 삐질삐질 한다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제투아 저 친구도 개그캐로 전락하는구나. 그래서 이 중장이랑 타냐 사이에 껴가지고 레르겐이 아니 저 전쟁강이 왜 후방으로 가라는 거지? 설마 타냐가 이제 슬슬 반항기 사춘기인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레르겐 대령이 막 생각을 해요. 전혀 개그키가 내가 이 친구가. 근데 타냐는 왜 후방에 가기를 희망을 하냐면은 다목적국에는 합중국군, 그러니까 메어리였죠? 합중국군도 있었다. 근데 지금 제국에는 합중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즉 타냐는 이 거의 세계 대전으로 번져가고 있는 대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략 상정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략 연구 조사를 위해서 후방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루델돌프가 되게 화를 내요. 전쟁은 의지로 이기는 거야. 의지가 있고 물자를 막 그냥 물량 공세를 하면 이기는 게 전쟁이야 라는 루델돌프 방식. 하지만 타냐는 전쟁은 정치적 도구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 써야 된다. 루델돌프 네 방식대로 막 물량 공세해서 의지로 어떻게든 이겼어. 근데 그렇게 이겨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뿐이야. 그치. 그래서 타냐가 하는 말이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좀 호호 설득당한 제트와 중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타냐를 후방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냐는 교회에 가서 신 앞에서 진짜 개 무서운 광기 표정으로 댄스를 추거든요. 댄스를 준다고요? 네. 신을 조롱하는 춤이에요. 아, 신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수 대령도 보내고 메어리도 보냈는데 나 다 살아남았고 결국 나 후방으로 가서 순풍만복한 삶을 살게 됐어. 를 자축하는 춤을 춥니다. 어쨌든 그렇게 극장판이 끝나게 되고 2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2기 1화에 아마 그 변태씨 있잖아요. 로리안가? 네. 이 친구가 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방이 그래서 2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 어쩐지. 어쨌든 이상이고요. 와, 미쳤다. 질문 있으시면 도줘. 얼마든지 환영. 윤여정기가 전술도 꽤 이해하면서 보면은 되게 꽤 합리적이야. 이게 전술을 사람들이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막 찍지 않았어. 어쨌든 여기까지 윤여정기였고요. 함께 해줘서 압도적 감사. 네, 이상으로 윤여정기 1기부터 극장판까지의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저 혹시 네. 2기 완결나면 2기도 시끄러워요. 하시 시끄럽소.